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들어왔죠. 투자자산 중에서 유가증권을 좀 자세하게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37페이지 가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다이소 재무제표를 좀 열어볼게요. 다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 아니겠죠? 왜 자꾸 자기네 재무제표를 보냐고? 뭐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이소 재무제표 23년도 결산 재무제표인데 전년도 재무제표랑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정보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재무상태표 중에서 지난 영상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게 이제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은 크게 두 가지 자산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구성하죠. 첫 번째는 당좌자산이었고요. 당좌자산의 이 1번에 있는 요 이름이 뭐였어? 이게 통합계정이었죠. 얘도 통합이죠. 얘도 통합이죠. 우리가 통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이 이름으로 분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얘 이름으로 분개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들이 합쳐서 이 하나의 통합 계정으로 보고되는 거죠. 단기 금융도 우리가 분개할 때 쓰는 과목은 아니죠. 정기 예금, 적금들이고요.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재무제표와 동일하고요. 쭉 끌고 갔더니 이제 두 번째 자산으로 재고자산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이 회사가 상기업인가 아닌가, 제조업일까 아닐까를 확인하는 것은 재고자산 안에 계정 과목이 상품이나 저장품 빼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품만 취급하는 완벽한 상기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유동자산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류되는 자산이 이제 비유동자산이 되는 거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도 있고 유형자산도 있고 저 밑에 가면 이제 무형자산도 있고 그리고 뒤에 기타 비유동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다이소 재무제표는 투자자산에 장기대여금 하나랑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게 있다는 얘기는 퇴직연금 제도를 DB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따가 공부하면 알겠지만 투자자산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금액이 이게 지금 44억인데 44억이 있다는 얘기는 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해서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은 돈이 44억이나 된다는 얘기니까 꽤 탄탄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투자자산을 볼 거고요. 투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유형을 보겠죠. 뭐 다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무형이 붙고 무형이 끝나고 나면 기타 찌끄레기, 기타 비유동이 붙죠. 이 재무제표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회계와 너무나 동일하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회계 기준이 하나 있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상장 기업이 현재 적용하는 한국이 채택하는 국제회계 기준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기준과 이 기준의 차이점은요. 얘는요. 이런 얘기 해볼까? 중구난방이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유동성 별법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유동이 높은 거, 낮은 거 마음대로 나열해도 돼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네가 봤을 때 너네 회사를 알려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보여줘. 끝.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정해진 툴이 딱 있어요. 그 툴에 맞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주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다양한 기업들을 비교할 때 좋은 지표가 될까요? 저는 얘라고 생각해요. 이건요. 삼성이 만드는 국제회계 기준과 현대가 만드는 국제회계 기준의 재무제표가 또 달라. 같은 KIFRS를 적용했는데 달라. 왜냐면 얘가 그 IFRS에 있는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기준 중에 얘가 선택하는 기준과 얘가 선택하는 기준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요.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요 문제점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식회계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됐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그러면 깔끔해. 이런 여러 가지 이 회계 처리를 A와 B가 있다. 둘 중에 어떻게 할 건지 네 맘대로 해라. 삼성은 A를 할게요. 현대는 B를 할게요.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A만 하시오. 끝.
다른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도 A라는 방법으로만 재무제표를 만드니까 완벽한 기업들을 한 방에 비교해서 금액의 수치만 가지고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기가 좋죠. 국제회계 기준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사실 기업 실체 가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지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기업 자체가 존재해요? 만져져? 형체가 있어? 그건 아니거든. 개인과 다르단 말이야. 법인이라는 인격으로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고 있는 법인의 기업을 우리는 하나의 실체로 가정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운용사 시험은 KIFRS를 적용해요. 그런데 다른 전산세무에게는 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준이 더 명확하고 외부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좀 심플하고요.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만드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 지금까지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투자 자산을 볼 건데 다이소는 해봤자 꼴랑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 자산은 이것 말고도 꽤 있습니다. 자, 투자 자산은 무조건 시작이 어디냐? 비유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투자가 유동일 수 있잖아요. 걔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따로 가는 거야. 당좌 자산에. 또 투자 자산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 목적이 아니야. 영업 목적은 아니고 어떤 기업을 지배하거나 그게 이제 지분 같은 거겠죠. 아니면 통제하거나 돈이 남아도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 넣어놓거나 거래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땅 투기해서 나중에 땅값 오르면 비싸게 팔아먹거나 등등의 이유로 뭔가 장기간 투자를 해서 뭔가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투자 자산이라는 이 첫 번째 카테고리는 무조건 전제가 비유동이고요. 이 안에 분류되는 계정 중에는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 살 수 있었죠.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재고 자산을 분류할 때 한번 하긴 했었죠. 우리가 토지를 샀는데 영업활동에 우리 회사의 사업에서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걔는 토지라고 하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가 진짜 말 그대로 투기야. 기업들도 토지나 주택 같은 것도 막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 먹잖아. 법인 설립 괜히 그렇게 하잖아. 세금 덜 내려고. 개인으로 설립하는 거랑 법인 설립하는 거랑 세율이 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법인 설립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사면요. 그때는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거죠. 투자 부동산. 자,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만기가 1년 이후래요. 정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들. 그러면 걔는 그냥 정기예 적금 아니고 앞에다가 장기자 붙여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장기성 예금 이렇게 처리하고요. 당좌 예금 계정 중에 당좌 거래 맺을 때 보증금 은행에다가 박아 놓는 돈. 이 보증금은 만기까지는 꺼낼 수 없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걔를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걷는데 그 이름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해요. 이게 계정 과목이고요. 얘와 얘를 합쳐서 통합으로 표시할 때는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불러요. 장기 금융상품 모두 있었죠? 저 위에. 단기 금융상품 있었죠. 그 단기 금융상품에는 정기 예금과 적금이 1년 이내에 도래되는 거는 단기금융, 1년 이후에 도래되는 거는 장기금융 이렇게 갔던 거고요. 그 다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이 3년이래. 만약에 1년 안에 돈을 돌려받아. 그러면 대여금 중에서 단기 하면 될 건데. 근데 얘는 1년 이후래. 1년을 초과한대. 그러면 앞에 장기자 붙여서 장기 대여금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얘들은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장기를 말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기본 계정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아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요 세 개.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의 특징을 자세하게 볼 거고 요 세 가지 계정들은 다 유가증권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징이 유가증권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계정 과목이 사실은 이제 크게 네 개 있었죠. 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있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고요. 만기 보유 증권이 있고요. 지금 또 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계정 과목의 숫자로 따지면 이름으로 따지면 4개입니다. 4개인데 코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코드가. 그래서 첫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은 항상 어디에 있는 자산입니까? 유동자산에 있는 당좌죠. 끝. 더 없어. 왜냐면 얘는 대놓고 단기거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될 때는 어떤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지냐? 목적이 단기 시세가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어야 돼. 다시 거꾸로 말하면 시장성이 있어야만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지금 당장 유가증권 여러분 어플 깔고 증권 개설 하나 한 다음에 주식을 사고 싶어. 삼성 거. 왜 못 사요? 사죠. 살 수 있죠. 근데 왜 안 사요? 돈이 없어서. 뭐 돈 때문에 안 사는 거지. 내가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다니까. 오늘 5분 전에 사. 10분 뒤에 팔아. 가능해. 왜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하이닉스 주식 팔았어요. 이제 들고 있어봤자 필요 없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몇 번 얘기했는데 어휴 뭐 주식 투자 어마무시하게 하나 보다. 저 보유 주식 5주. 5주 있었는데 올랐더라고. 샀을 때보다. 그냥 올랐길래 더 이상 보지 말자. 봐봤자 뭐 파란색 나오기 전에 빨간색 됐을 때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팔고 이제 어플은 닫았어. 열 필요 없겠더라고.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유가증권은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도 이 안에 들어가고 채무증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채무증권도 6개월 만기 시장성 있는 삼성전자 채권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단기 매매증권이 되고 우리가 지금 단기 매매증권을 공부할 이유는 없죠. 얘는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유동자산, 당좌자산 편에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매도, 만기, 지분법 요런 애들 보는 건데요. 요 위에 있는 표딱지 중에서 일단 채무증권을 볼게요.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는 이 만기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중에 지분증권은 주식인데 만기라는 게 아예 없잖아. 그치? 채무증권만 만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될 때는 기본적으로 지분증권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무조건 채무증권만 들어와.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려면 내가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근데요. 나는 무조건 중간에 아무리 시가가 올라도 팔아먹을 생각 전혀 없고 무조건 만기까지 가져갈 거야. 읽어보시면 만기까지 가져가고 만기까지 이자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상대방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는 걸로 끝. 이런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계정과목은 만기 보유증권 대놓고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KIFRS를 공부하신 분들은 만기보유증권이라는 이름과 유사한 계정 과목이 뭐냐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걔가 얘인 거야.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요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매도 가능 증권을 어떤 이름으로 처리하냐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 매매 증권은 뭐라고 회계 처리하냐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름이 완전 달라지죠? 근데 성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만 다르게 가죠. 왜 심플하게 안 하고 길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계정 과목을 외우는 것 자체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냐 이거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은데 여튼 우리나라 기준은 만기 보유증권. 근데 만기 보유증권이 계정 과목이 2개씩 줘야 돼요. 제가 요거 좀 이제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계정 과목에서 이렇게 만기 보유 이렇게 그러면 코드가 2개가 떠. 124181, 124181 다시 매도 가능 증권도 123, 178 2개씩 된단 말이야. 근데 단기 매매는 그럴 게 없어요. 단기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죠. 봤죠 코드? 자 그럼 코드가 2개씩 있는 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이시죠? 왜 2개씩이 될까요? 제가 채무증권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채무증권이니까 뭘 산 거죠? 난 채권을 산 거야. 근데 나는 채권자야. 그러면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누구야? 채무자. 얘한테는 채무증권이거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채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증권이라는 사채인 거죠. 그래서 얘를 채무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만기가요. 5년 만기 사채인 거예요. 요때가 이제 만기가 된대.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주식 유가증권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 제가 요때 유가증권을 샀어. 10억짜리를. 10억짜리를 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만기 때 10억 돌려받으면서 매년 이자 받아. 그게 이제 만기 보유증권을 취득하는 이유야. 이자율이 높아. 그럼 은행이 뭐하러 가요? 유가증권, 채무증권 취득하는 게 훨씬 낫지.
근데 그것을 발행한 자가 쫄딱 망해버리면 나도 죽는 거고. 받아내려고 이제 평생 따라다니겠죠. 그러니까 그 미우새 이상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다 갚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거죠. 파산 신청하고 안 갚고 손 들고 죽으면 되거든요. 경제 생활을 안 한다고 그냥 손 들고 죽으면 돼요. 그러면은 채권자들은 이상민으로부터 받을 돈을 한 푼도 안 받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대신 평생 이상민은 이제 머릿속에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사는 것 뿐이겠지. 근데 그것을 다 이행한 거잖아. 대단한 거야, 사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잖아.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시, 그러면 제가 10억 주고 유가증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만기까지 보유한다. 나는 중간에 이 주식, 이 유가증권이 아무리 시가가 변한다 할지라도 바뀌는 금액에 따라서 내가 팔까 말까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요때 계정 과목을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할 건데 유동으로 분류하겠습니까? 비유동으로 분류하겠습니까? 지금 이날 기준으로요. 만기가 몇 년이나 남은 거예요. 사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5년 남았잖아. 5년이면 당연히 비유동이겠죠. 그러니까 코드가 181에 걸려 있는 건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만기 보유증권을 취득할 때 5년짜리 사채를 취득했다. 나는 만기까지 가져갈 거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181 걸고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결산이 됐어요. 우리는 결산 때 유동, 비유동을 구분해요. 근데 여전히 뭐죠? 여전히 비유동이죠. 왜냐면 4년 남았으니까. 또 1년이 지나요. 여전히 3년 남았죠. 여전히 비유동이죠. 또 1년 또 지났어요. 이날 기준으로 결산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181이죠. 왜냐하면 1년, 2년 남았으니까. 자, 근데 마지막 4년이 경과됐어요. 자, 이때가 됐어요. 이름은 만기보유증권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근데 1년 남았다는 얘기는 이날 기준으로, 이 결산하는 날 기준으로는 여전히 181, 비유동입니까? 이제 내년이 만기되는 124, 유동이 되는 거예요. 유동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 181로 계속 이번 연도 재무제표를 만들 때 181이라는 계정에 걸려있는 만기보유증권 비유동으로 결산을 마감하는 게 맞아요. 어쨌거나 내년이 만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은 같은데 코드를 분류해서 유동으로 올려주는 거지. 재분류하는 거죠. 꼭 그런 거죠.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 대체하듯이. 그러면 124라는 코드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이때 181을 124로 대체하고 그리고 나서 X5년도 만기가 되면 124가 현금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확실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가냐? 분기로 가는 거지 뭐. 만기 보유증권 죽고 또 만기 보유증권 잡아. 근데 이때 죽는 건 181은 죽고 124 코드. 이름은 같지만 코드가 다르게 가기지. 124가 됐고 181은 죽죠. 이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유동이 만기 보유증권이 당좌 유동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해야 되느냐? 안 되거든. 재분류는 처음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잡으면 만기 보유증권이 내년에 1년 이내가 남았다고 해도 걔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대신 코드만 따로따로 걸릴 뿐이죠. 자, 그래서 코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내가 어떤 채무증권, 사채, 우리가 특히나 국공채를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강제채권 매입이 있잖아. 유형자산 해당하는 어떤 취득하는 차량 운반구나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이때 5년 만기입니다. 그러면 181 쓰는 거예요. 1년 만기?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81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만기보유증권의 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벽하게 비교되는 게 지분증권을 샀는데 내가 보니까 S라고 하는 그룹이 S라고 하는 A, SA라고 하는 그룹에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얘 회사의 주식을 또 취득한 거야. 근데 SA의 20% 이상의 지분이 내 거야.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을 또 산다고 하면 내 지분은 더 증가되는 거지. 얘를 뭐 투자한다. 나는 팔아가지고 이득을 먹겠다. 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투자자가 내가 투자자 그리고 나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피투자자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얘 주식에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이 S가 이 회사의 지분을 주식을 취득할 때 계정을 따로 구분하는 거죠.
뭐라고 구분하냐? 어마무시한 주식을 투자하면서 지분법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름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쓰고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유동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지분법을 적용받으니까 회계 처리가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이 회계 처리 안에 내용들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 지분증권만 들어가는 거죠. 대놓고 지분법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채무증권만 분류된다. 지분증권이 들어가는 건 지분법 적용 투가 주식이다. 얘는 딱딱 정해져 있거든. 근데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매도가능증권은 지분증권도 되고 채무증권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매도가능증권을 분류하냐면 딱 보니까 만기까지 가져갈 게 아니래. 두 번째, 지분법 20% 이상 지분이 있는 경우도 아니래. 세 번째, 단기간이며 시장성이 있는 완벽한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래. 나머지 찌끄레기들이 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들어올 때 생각해 보시면 주식이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제가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상장기업의 주식을 산 거야. 근데 보유가 장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시장성이 있지만 단기여야지 단기 매매가 되죠. 얘 안 되죠. 만기예요? 주식이니까 안 되죠. 20% 이상? 아니래요. 그럼 어디로 와? 매도로 와야지 뭐. 얘도 매도로 와야지. 이때 매도로 올 때 장기 보유라고 하면 이제 1, 2, 3, 1, 7, 8 중에서 이제 1, 7, 8을 선택하는 거죠. 코드를.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 갈 데 없다니까? 매도 가능 증권. 근데 또 장기야. 그럼 어디로 가? 1, 7, 8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세 번째. 제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나는 단기 시세가 목적이야. 할 수 있어. 나 친구 있거든. 팔 거야. 무조건.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 매매 안 돼. 주식이니까 만기 보유 아니야. 20% 이상은 아무것도 관계없어. 그러면 결국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대놓고 단기라는 거야. 단기는 어떻게 해? 단기로 가야지 뭐. 그래서 1, 2, 3이라는 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유동이고 얘는 비유동이죠. 거기다가 또 특이한 거는 아 그래. 장단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장 기업의 유가증권을 샀느냐 비상장 기업의 유가증권을 샀느냐가 또 달라지고 상장 기업의 유가증권을 사면 시가가 있잖아. 시가로 평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야. 나름. 근데 비상장 기업이니까 시가 평가 안 하겠죠. 그런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매도 가능 증권은 징글징글하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단순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매도 가능 증권도 유동과 비유동, 만기 보유 증권도 유동과 비유동 있는 거고요. 자, 유가증권 설명된 거 보시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다. 요거 말하는 거죠. 얘는 무조건 당주하니까 얘는 빼야죠. 단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당좌 단계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말하는 거죠.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이라고 말하면 178 매도 가능 증권, 181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182에 걸려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유동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표로 하나 잠깐 정리를 해보면 유가증권은 처음에 일단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시장성 있어? 어떤 증권이야? 보유기간이 어떻게 돼? 장기, 당단기. 그리고 보유 목적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서 모든 유가증권을 쭉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일단 유가증권은 결국은 어디로 분류됩니까? 항상 투자자산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투자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 투자가 되는 거고요. 자, 요일로 하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단기는 유동에 있는 당좌로 가는 건데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거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1, 2, 3이 되거나 만기 보유 증권의 1, 2, 4가 되는 게 전부 다 단기 투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비유동의 투자로 갔다. 장기구나. 1, 7, 8. 비유동. 만기 보유 증권 5년 이내. 지분법은 무조건 투자. 이렇게 세 개는 비유동에 있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죠. 우리는 지금
여기로 온 거죠. 근데 비교를 할 수 없으면 얘만 외우면 어떡해. 알아보니까 매도 가는 증권은 계정 과목이 두 개도만 두 개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애매해지니까.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제 취득원가를 정리를 해볼게요. 유가증권은 돈 주고 사니까 취득하는 금액이 얼마로 측정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특징이 하나 있었어. 모든 유가증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데 한 개만 포함하지 않죠. 그게 얘였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만 취득했을 때 공정가치만 취득원가가 되고요.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죠. 이게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문제 보면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갈 때 단기 매매증권은 내가 돈 주고 산 금액만 인식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취득했을 때 돈 주고 산 공정가치에다가 그때 들어간 부대 비용도 모두 포함해. 그건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금액은 같고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들어가는데 밑에 보니까 장기 투자라는 거야. 장기 투자니까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도 178 분류되고요. 시장에 상장도 돼 있대. 상장이 돼 있긴 하지만 장기야.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아니고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고. 이게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수수료 비용은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1208만 원. 왜냐면 이게 언제 손익을 만들어낼지 어떻게 알아? 언제 팔지 알아. 언제 팔지 알아요? 얘는 진짜 몰라요. 맘먹을 때 파는 거야. 15년 뒤에 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부 다 비용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수료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포함했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이것에 대해서 초과분이 처분하는 손익으로 보겠다는 뜻인 거죠.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채권 가액 1,000만 원짜리 5년 만기래. 그러니까 비유동. 그리고 포함해 5만 원은 그래서 1,005만 원이 만기 보유 증권이 된다는 거죠. 5년짜리이기 때문에 코드가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181 코드가 되는 거고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중에 뭐만 특이해요? 항상 단기 매매증권만 별도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은 항상 자산의 취득 시 취득 원가에 합산합니다. 그게 아주 대원칙이죠. 대원칙.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시장성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장단기는 필요 없어. 왜냐면 단기 매매는 무조건 시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가가 있기 때문에 시가인 공정가치로 무조건 평가하는데 이때 평가했을 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죠. 걔를 어디로 보내? 당해 연도 손익에 보내. 그러니까 얘를 손익계산서에 보내죠. 영업 외 비용으로. 바로 보내죠. 아직 실현된 거 아닌데. 실제로 처분한 거 아니잖아. 평가만 한 거잖아. 평가만 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손익에 반영해버려. 왜냐면 금방 팔아먹을 거거든. 오래 안 걸려. 그러니까 얘는 떨고 가는 거야. 자, 이걸 했었죠. 자, 근데요. 매도 가능 증권은 크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장성이 있는데 장기 보유입니다. 그러면 시장성이 있는 거고요. 시장성이 없는데 장기입니다. 그럼 여기로 가는 거야. 자, 시장성이 없는 것부터 시장성이 없으면 시가가 없으니까 내가 처음에 돈 주고 산 거 이거 있죠. 이거 1,200만 원, 1,208만 원. 이 금액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나중에 팔아먹을 때까지. 그게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은요. 평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거 끝까지 가. 건드리지 마. 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네 맘대로 건드리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시가라고 볼게.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데 장기인 경우 얘는 시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 그러면 얘도 평가손익이 생기겠지?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 단기 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손익을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요. 자본계정으로 분류되는 자기의 카테고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을 비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vs. 똑같은 평가손익이거든. 똑같이 공정가치가 있어. 똑같이 시장성이야. 근데 이름이 달라. 근데 왜 이름이 다른데 시장성이 있지? 그러면 둘 다 시장성이 있는데 왜 단기 매매가 됐고 왜 매도 가능 증권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 단기 매매로 간 이유는 뭘까? 시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 증권에 갔다. 이 얘기는 보유기간이 단기고 얘는 장기였기 때문이겠지. 그렇지?
시장성에 둘 다 있는데 왜 달라졌겠어요? 이유는 장단기 때문에 아닌 거겠죠. 그러나 공정가치가 존재하는 건 똑같아. 시장성이 있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어떤 회사가. 근데 나는 단기간에 안 팔고 한 50년은 가져가자. 그럼 매도 가는 증권 잡는 거예요. 근데 시가가 있잖아. 그럼 평가해야 돼. 평가하면 손익이 나. 근데 그 손익은 진짜 벌었다고 할 수가 없지. 나중에 팔았을 때 번 걸로 볼 거니까. 언제 팔지 몰라서. 그래서 계속 가져가는 거야.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그게 BS로 들어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기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얘를 중심으로 특히 얘 어떻게 하는지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게 목표고요. 시장성이 없으면 원가로 갑니다. 평가 손익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일이 없죠. 시험에 나올 일이 없지. 평가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할 게 없잖아. 답이 없어. 그 다음 만기 보유증권은 시장성 있고 없고랑 상관없어. 무조건 상각 후 원가법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해서 원가에 계속 반영해. 자, 근데 이 부분은 누구랑 관계가 있는 공부냐면 사채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개념만 정리하고요. 사채 편에서 공부하고 다시 만기보유증권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마지막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얜 대놓고요. 지분법이에요. 지분법은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해요. 자, 결론은 이 중에 되게 특이한 건 얘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상각 후 원가.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유효일자율법에 의한 이자 상각. 매도 가는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분. 여기까지만 정리.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매도 가능 증권 해당되는 각각의 자산별로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